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아, 빗속에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살 강민우 할머니의 수술비가 절실했던 그의 낡은 트럭이 최고급 세단을 들이받은 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지숙 여회장은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배섰습니다. 19년 전 화마 속에서 잃은 아들 태성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떨리는 청년의 목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19년 전 사라졌던 바로 그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멈췄던 운명의 시간이 그 빗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차가운 겨울비가 도시를 잠식하던 밤이었습니다. 20살 강민우는 백미러가 깨져 테이프로 간신히 감아둔 낡은 1톤 트럭의 핸들을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맹렬하게 움직였지만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신 할머니 박순희 여사의 수술비였습니다. 통장 잔고 1만 5천 원으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야간 배송까지 마쳐야 겨우 다음 주 병원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민우의 발을 내리눌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닳아버린 타이어는 그대로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끽 하는 쇳소리와 함께 트럭은 제어 불능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육중한 검은색 고급 세단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민우의 트럭이 검은 세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민우의 몸이 앞으로 격렬하게 쏠렸고 오른쪽 어깨가 운전석 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끔찍한 통증이 어깨를 타고 흘렀지만 민우는 그보다 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앞에 검은색 세단. 그것은 헤일그룹의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이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비를 맞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세단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내렸고 곧이어 기품 있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헤일그룹의 총수 윤지숙 여회장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기세에 눌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타고 흘러젖은 티셔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열흘만 시간을 주시면. 목소리가 비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조차 없는 처지에 이런 끔찍한 사고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지숙 회장은 민우의 사과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산 속에서 빗물에 젖어 무릎 꿇은 청년을 바라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아,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은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9년 전 그 끔찍한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외아들 윤태성. 눈앞의 청년은 19년 전 25의 태성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살짝 처진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지숙은 비를 맞는 것도 잊은 채 홀린 듯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젖은 티셔츠 깃 사이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가느다란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지숙의 눈이 그것을 포착한 순간 그녀는 숨이 삽는 듯 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저것은 목걸이는 19년 전 지숙이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세상에 단 2개만 주문 제작했던 사파이어 목걸이였습니다. 며느리의 것과 손주의 것. 하지만 그날 산후조리원의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 목걸이도. 살아남은 것은 손주뿐이라고 들었지만 목걸이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만에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청년이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윤지숙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있던 강민우라는 청년의 얼굴, 그리고 19년 전 죽은 아들 태성이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을 듯이 아프게 한 것은 바로 그 사파이어 목걸이였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어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9년 전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습했던 며느리의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19년을 애지중지 키워온 손자 윤민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들 태성이나 며느리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일을 총괄하는 베테랑 가정부인 오이진의 모습을 더 닮아갔습니다. 피곤할 때 눈꼬리를 비비는 버릇이나 고집을 부릴 때 턱을 살짝 내미는 모습까지. 지숙은 그런 이질감을 어릴 때부터 오집사 손에 자라서 그럴 것이라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청년이 사라졌던 그 목걸이를 하고 나타난 지금, 19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의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군, 어깨 다친 건 우리가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내선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청년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에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군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집에 있는 윤민재 도련님과 생일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숙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걸이, 그리고 같은 생일.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어깨 치료를 받은 민우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트럭 수리비는 고사하고 당장 할머니 수술비를 구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깨를 다쳐 배송일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라며 주신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부터 살려야겠어요. 그는 결국 병원 근처의 한 금은방으로 향했고 그 목걸이를 처분해 200만 원이라는 급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숙은 김 비서로부터 또 하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군이 금은방의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저희가 즉시 회수했습니다. 지숙은 김 비서가 내민 붉은 벨벳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19년 만에 돌아온 손주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관하던 며느리의 목걸이와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2개의 목걸이는 19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완벽한 한 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박순희 여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우 군의 할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진실은 그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민우 할머니의 1인실 병실. 지숙은 모든 병원비를 최고급으로 결제한 후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낯선 귀부인의 등장에 놀라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누워 계십시오, 어르신. 지숙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2개의 목걸이가 담긴 케이스를 열어 순이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이 여사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목걸이 민우가 어쩌다 갖게 된 겁니까? 순이 여사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산후조 조리원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순이 여사의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지숙은 19년간의 모든 의심이 끔찍한 진실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순이 여사의 떨리는 고백은 19년 전 지옥 같았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딸을 만나기 위해 미역국을 들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딸 오이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려는 끔찍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어미가 어찌 제 새끼를. 순이 여사는 울부짖으며 아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가 자신의 외손주라고, 딸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버리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윤지숙 회장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이진, 19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묵묵히 일하며 아들 태성이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민재를 살뜰히 보살폈던 바로 그 가정부였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의 민우였군요. 지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순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아기 목에 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 줄 알았지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이진이 자신의 친아들과 지숙의 진짜 손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윤지숙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나와 강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군, 나랑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지만 노 회장의 단호하고도 슬픔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숙은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았고 민우는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48시간은 19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상담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99.99%입니다.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분은 친조손 관계가 확실합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9년 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 태성이의 흔적, 자신의 피부치를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헤일그룹에 잃어버린 손자라니, 반지하 단칸방에서 할머니의 약값을 걱정하던 자신이 그 순간 19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VIP 산후조리원, 윤지숙 회장의 외아들 윤태성과 며느리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층의 일반실에서 오이진 또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VIP실의 화려함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복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비상벨이 울리는 혼돈의 순간 오이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연기 속을 뚫고 신생아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아기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이진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윤태성 아기라는 이름표가 붙은 VIP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 강민우를 자신의 아기 윤민재가 있던 담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VIP 침대에 눕혔습니다. 완벽한 바꿔치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누워있는 VIP 침대를 간호사에게 가리키며 저기 VIP 아기가 위험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사이 오이진은 지숙의 진짜 손자를 품에 안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만 없앤다면 자신의 아들이 재벌 3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 박순희 여사와 마주쳤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박순희 여사의 충격적인 고백은 19년 전의 비극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윤지숙 회장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슬픔보다 더 큰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손자가 그 도둑맞은 19년의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3년 전 애써 잊으려 했던 어느 불미스러운 기억 하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명문 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윤민재가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입니다. 지숙은 그때 헤일그룹의 이름으로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사건을 겨우 무마시켰습니다. 그저 철없는 재벌 3세의 방황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누구였는지 그 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즉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3년 전 윤민재의 학교 폭력 사건. 그 피해 학생 지금 당장 다시 알아봐요. 몇 시간 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지숙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윤민재가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학생의 이름, 바로 강민우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윤민재는 강민우의 낡은 교복과 싼 신발을 트집 잡아 거지, 하층민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먹으려던 순간 민재가 다가와 그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린 뒤 머리 위로 물을 부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한다는 폭언과 함께였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헤일그룹의 손자인 민재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강민우는 그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숙은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9년 전 오이진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고 자신의 진짜 손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으며 가짜 손자는 그 진짜 손자를 짓밟는 악마로 키워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자리를 훔친 가짜에게 그토록 모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삶의 터전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에 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윤민재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웬일로 부르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민재의 모습은 3년 전 보고서 속에 그 악마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지숙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아니, 넌 이제 민재가 아니다.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숙은 테이블 위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19년 전 내 어미 오이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 때가 됐다. 넌 내 손자가 아니야.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지숙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돈 많이 쓴 거, 제발. 지숙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네가 3년 전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아. 네가 하층민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내 진짜 손자, 강민우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뉴욕행 편도 항공권과 약간의 정착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어미의 아들에게 베푸는 내 마지막 잡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2번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생각 마라. 민재는 울부짖었지만 지숙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19년간 가짜 상속자로 살아온 윤민재는 짐승처럼 울며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지숙은 1층의 가정부 숙소로 향했습니다. 오이진은 마침 민재의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숙은 대답 대신 19년 전 자신이 주문했던 2개의 사파이어 목걸이 중 며느리의 유품이 담긴 케이스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우에게서 회수한 또 하나의 목걸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이진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네가 내 아들 내외를 죽이고 내 손자의 인생까지 훔쳐. 지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오이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우리 민재만은. 그 순간에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아들만을 걱정했습니다. 지숙은 그런 희진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거실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오희진이 야수처럼 일어나 지숙을 밀치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희진, 저것 당장 잡아. 김비서의 외침에도 희진은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사라졌습니다. 저택에서 도망친 오희진은 이제 갈 곳이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19년 동안 해일그룹 총수 일가의 안살림을 책임지며 은밀한 권력을 누려왔지만 이제 그녀는 낡고 허름한 변두리 모텔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끊어진 통화음뿐이었습니다. 현재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윤지숙 회장이 민재를 미국으로 보낸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이진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의 이유였던 아들, 자신의 분신이었던 민재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끔찍한 분노와 광기로 변했습니다. 내 아들이 모든 걸 잃었어. 그녀의 머릿속은 뒤틀린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19년 전 자신의 죄는 까맣게 잊은 채 모든 비극의 원인을 강민우와 윤지숙 회장에게 돌렸습니다. 강민우, 그놈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윤지숙,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면 차라리 모두 함께 파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오이진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 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익숙한 저택 근처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9년간 일하며 저택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경비가 가장 허술한 뒤뜰 정원사들만 드나들던 낡은 쪽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는 그녀가 예전에 몰래 복사해둔 열쇠로 손쉽게 열렸습니다. 짐승처럼 소리 죽여 정원을 가로지른 그녀는 1층 응접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저택 2층에서는 강민우가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지숙 회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날 저녁 막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할머니의 말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나무 향이 났지만 그는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우의 코끝에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무언가 타는 냄새가 스쳤습니다. 수년간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예민해진 감각이었습니다. 설마 민우는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연기가 차오르지 않았지만 1층에서부터 불길한 붉은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본능적으로 윤지숙 회장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자 방 안은 아직 연기가 자욱하지 않았지만 지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불이야. 그제야 욕실에서 막 가운을 걸치고 나오던 지숙이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맹렬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계단을 타고 괴물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1층에서 오이진의 광기 어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활활 타오르는 응접실 커튼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랑 내 애비처럼 너도 여기서 불타 죽어. 그녀가 남은 휘발유를 복도에 뿌리려 했습니다. 할머니, 업히세요. 빨리. 민우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지숙을 등에 업고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 연기로 막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틀렸어. 너라도 도망쳐. 지숙이 기침을 하며 민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할머니 혼자 안 둬요. 민우는 19년 전 아버지가 그랬듯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숙을 업은 채 불길이 치솟는 중앙 계단을 향해 달려 내려갔습니다. 불길이 그의 팔을 스쳤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죽어, 같이 죽자. 오이진이 라이터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오이진이 민우의 등에 매달려 그를 물어뜯으려던 순간 그만해. 민우는 지숙을 업은 채로 발을 들어 오이진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오이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정원 잔디밭에 지숙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숙은 거친 기침을 하면서도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았어. 네가 또 나를 살렸구나.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경찰차가 저택으로 시입했습니다. 경찰들은 불길 앞에서 멍하니 웃고 있던 오이진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민우는 불타는 저택을 뒤로하고 살아남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19년의 악연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이진의 광기 어린 방화 사건은 19년간의 끔찍한 악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방화, 살인미수, 유괴 등 중첩된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불에 탄 저택은 과거의 상처처럼 남았지만 윤지숙 회장과 강민우는 그 제위에서 비로소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우는 조민우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고 헤일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 호적이 정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검은색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민우는 윤지숙 회장과 함께 헤일그룹 본사 최고층 임원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이 낯선 청년의 등장을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후계자 조민우 이사입니다. 지숙의 소개에도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했다던데 현장 잡부 출신이 뭘 안다고.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물류 시스템 개편안이었습니다. 담당 임원이 10년째 되풀이해온 지역적 한계와 시장 상황 악화를 읊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깐 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짜입니다. 물동량은 늘었는데 매출이 줄었다는 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물량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담당 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민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유령 물량을 배송했습니다. 이사님, 민우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거침없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트럭을 몰며 직접 체득한 서류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현장의 편법과 비효율적인 동선들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현재 이 루트는 일부러 배송을 지연시켜 페널티를 물게 만들고 그 손실을 현장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동선을 이렇게 바꾸면 민우가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배송 시간은 30% 단축되고 비용은 최소 20% 절감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배운 경영이 아닌 땀으로 배운 현장의 진실이었습니다. 지숙은 그런 민우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회장실이 아닌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예전 동료들과 함께 물건을 날랐습니다. 이직률을 줄여야 숙련공이 늘고 숙련공이 늘어야 효율이 오릅니다. 기사들에게 정당한 보험과 휴식처를 보장하는 것이 곧 회사의 이익입니다. 그의 첫 번째 개혁안은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비용 증가라며 반발했지만 민우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3개월 후 이직률은 40% 감소했고 물류 생산성은 25% 증가했습니다. 하층민이라 불리던 청년은 이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가장 유능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할머니 박순희 여사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윤지숙 회장이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암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매일 밤 병실을 지켰습니다. 순희 여사는 뱃쑥해진 얼굴에도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야, 아니 도련님, 이제 내 자리 찾았으니 할미는 여한이 없다.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할머니는 영원한 제 할머니예요. 저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민우가 눈물을 흘리자 순희 여사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이제 헐헐 날아. 그것이 순희 여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19년 전 차가운 길바닥에서 거둔 아기가 마침내 행복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며칠 뒤 윤지숙 회장은 민우를 한적한 교회의 납골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우의 친부모인 윤태성과 며느리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민우예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민우는 사진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숙이 민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세 가족은 비로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거짓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여러분이 만약 윤지숙 회장이었다면 혹은 강민우였다면 그 기나긴 세월의 고통과 배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십시오.